네, 안녕하세요. K푸드 지속 가능한 확장을 위한 전략 재정립이라는 주제로 오늘 K푸드의 가능성이 실제로 있는지, 있다면 어디에 있는지, 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저희가 잠깐 안내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시작을 하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QR코드 통해서 요청 주시는 분들에게 저희가 이제 다음 주 초까지 일괄적으로 오늘 발표 자료를 보내드릴 예정인데요. 요 QR 코드 활용하셔도 되고 제가 이제 마지막 부분에 또 슬라이드에서 한 번 더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때 QR 코드 통해서 발표 자료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발표 내용은 저희가 유상으로 판매하고 있는 데이터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발표 자료 받으시더라도 꼭 내부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시길 다시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로모니터를 오늘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또 계실 것 같아서 간략하게 저희 소개를 좀 하고 시작할게요. 저희는 영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다국적 시장조사 기관이고요. 100여 개 국가에서 현지 연구원들이 현지 언어로 현지 기업들 그리고 현지 소비자들하고 직접 소통하면서 시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는 매년 30여 개의 FMCG 산업군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발표 들으시면 아마 유로모니터가 이런 거 만드는 곳이구나, 이런 자료들 참고할 수 있겠구나라고 조금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K푸드가 진짜 해외 시장에서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좀 상황부터 파악을 해볼까 합니다. 네, K브랜드 시장 규모는요, 관점에 따라서 천차만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디서는 뭐 100억 달러라고 하는 곳도 있고 1,500달러라고 얘기하시는 곳도 있고, 근데 이 K브랜드를 어디까지로 정의를 할 건지에 따라서 사실 이 시장 규모는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K브랜드가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를 잡게 되면서 그 구분은 앞으로 훨씬 더 중요해질 거라 아마 정부 관계자분들이 수출에 계속 신경을 쓰고 계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정부 차원의 어떤 정의나 관리가 좀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많이 참고하고 있는 데이터는 아무래도 수출 실적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한국 식품 카테고리의 최근 수출 실적을 보시면 올해 상반기 자료만 보더라도 이미 작년에 1년치의 데이터를 거의 지금 따라잡은 수준이기 때문에 올해는 당연히 또 한 번의 새로운 실적을 좀 갱신을 하게 될 것 같고요. 단순히 이 사상 최대 실적을 냈다라는 수치뿐만 아니라 새로운 지역으로의 수출이 지속적으로 지금 확대가 되고 있으면서 뭔가 지역 다양화 그리고 식품 품목도 굉장히 다양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수출 데이터로 K푸드 현황을 보기에는 사실 현지에서 얼만큼 생산하고 있는지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요즘은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시장에서도 점점 더 지금 리쇼어링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한국 기업들이 실제로 해외 시장에서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를 보려면 이런 현지에서 생산되고 있는 수치까지도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하는 게 아무래도 K푸드의 미래, K브랜드의 실태 파악에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으니 혹시 관계자분들 계시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높은 수출 실적으로 보이고 있는 이 K푸드의 흥행이 사실 마냥 좋지만은 않을 수도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작년 이 자리에서 좀 드렸었어요. 그만큼 해외에서 누구나 활용 가능한 그런 K 컨텐츠라는 게 누구나 활용 가능한 마케팅의 어떤 요소, 무기가 돼버렸기 때문에 꼭 한국 기업들에게만 이게 좀 좋은 상황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 캐대언의 인기가 사실 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까지 세계를 뒤흔들게 될지는 작년 이맘때쯤에는 아무도 아마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초창기에 캐대언이 요거 좀 심상치 않네라는 그런 반응들이 있었을 때는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하셨었어요. 근데 사실 이거 다 외국 회사 좋은 일 시키는 거 아니야? IP 수익이 결국 우리한테 오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 이런 반응들이 많이 있으셨어요. 아무튼 이 캐대언 열풍을 보면서 실제로 엔터테인먼트 산업 관계자들이나 배우분들까지도 처음에는 와 대단하다라고 감동도 하시고 그렇게 생각을 하셨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인터뷰나 이런 데서도 그런 멘션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제 정말 글로벌 시장에서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산업군에서 경쟁을 해야 되는데 야 거기서 내가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한 사람으로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같이 왔었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하셨는데요. 분명한 건 이제 누구도 부정할 수 없게 K푸드에 대한 인지도가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가 예상할 수 없었던 수준이었다면 이게 이제 단기간에 이렇게까지 크게 성장을 하면서 정말 보편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캐나다의 굉장히 유명한 콘도그 가게에서는요, 굉장히 오랜 전통을 갖고 있는 지역 매장이에요. 근데 이 지역 가게의 정체성을 살짝 내려놓고 지금 이제 한국식 핫도그를 출시해서 굉장히 성공적인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한국산 식재료를 활용을 하거나 한국식, 한국 스타일의 제품을 출시하는 것이 소비자들에게 굉장히 낯설다거나 새롭다거나 그래서 신기하다라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제는 굉장히 익숙하고 또 맛과 퀄리티 면에서는 한국 거야? 그러면 믿고 먹을만 하겠네 라는 인식이 보편적으로 깔려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단순한 일시적 유행이 아니라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를 잡는 단계에 이르렀다라고까지도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이 자리에서 이 4단계의 K-웨이브 인덱스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었어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작년의 기준하고 지금 캐대언 때문에 다 한 단계씩 최소한 한 단계 1.5단계 정도씩은 올라갔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또 마지막 몰입 단계에 해당하는 소비자들이 또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면서 지금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서울 방문객 수가 그 19년도 이후 최고치를 기록을 하는 한 해가 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 K푸드는 글로벌 시장에서 단순히 뭔가 독특하고 그런 식으로 유행하니까 한번 경험해 볼까라는 정도 수준의 음식이 아니라 세계 음식 문화에서 지금 가장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요소이자 조금 더 욕심내서 표현을 하자면 글로벌 시장에서 향후 투자 가치가 있는 하나의 산업이다라는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이 K푸드를 두고 한국 제품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서로 경쟁하고 이게 진짜네 가짜네 이런 견제성 경쟁보다는 이미 기대 이상으로 이 K푸드의 확장성을 보여주고 있는 K푸드 산업이 하나의 장르로 안착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좀 더 파이를 키워갈 수 있을지 고민의 시각을 조금 다르게 가져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저희 데이터를 좀 보여드릴게요. 가장 대표적인 K푸드로 꼽히는 아시아 라면 시장의 기업 현황입니다. 중국, 일본, 인도네시아 브랜드가 지금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데 사실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거의 인당 라면 소비량이 가장 많을 정도로 라면의 시장 규모 자체가 굉장히 크고 인구도 저희보다 훨씬 많고요. 또 중국 같은 경우도 당연히 저희가 절대 시장 규모를 가지고 저희 한국 시장, 한국 기업들의 판매량을 비교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절대적인 매출액 비교보다는 지금 순위 변화 위주로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도푸드, 농심, 바이시앙푸드, 네슬레, 매기 그리고 삼양 이렇게 5개의 회사가 매출이 성장을 했고요. 나머지 5개 회사는 매출이 하락을 하면서 실제로 순위 변동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앞서 5개 성장한 라면 기업들을 보시면 인도푸드, 바이시앙, 네슬레, 매기 모두 다 한국식 라면의 포트폴리오를 굉장히 마케팅에 적극적으로 활용한 기업들입니다. 물론 이 기업들이 이미 라면으로 전통도 가지고 있고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한국 라면 런칭해서 너네 성장했잖아 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다른 포트폴리오들이 많이 있어서. 하지만 인도미 같은 경우에는 아마 보셨을 거예요. 작년에 뉴진스 앞세워서 아예 브랜드 이름도 한국 라면이라고 지어서 국물 라면 따로, 볶음 라면 따로 이런 식으로 제품을 출시를 했었는데 패키징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기존의 인도미 브랜드의 이미지와는 좀 차별화를 한 그런 제품을 출시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컨셉 또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불닭을 따라한 한국 칠면조 누들이나 그리고 매기 같은 경우는 뚝배기에 담긴 된장 라면을 한국 라면 컨셉으로 출시를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거 보시면 관련 제품들이 어쨌든 아시아 시장에서 일단 꽤 높은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는 캐대언 열풍으로 더
상승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농심이나 지금 이 10개 회사들 중에서 딱 봐도 삼양이 가장 빠른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농심이나 삼양 같은 국내 라면 회사들이 이제는 아시아에서 내로라는 그런 경쟁사들하고 당연히 동등한 입장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들이 한국 그 기업들이 도대체 뭘 하는지 어떤 신제품 내는지를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까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농심 같은 경우는 4위에 있는 유니프레지던트랑 거의 지금 데이터가 붙어 있는 상황이에요. 이 유니프레지던트는 어쨌든 중국 시장을 기반으로 하는 곳인데 농심이 이 유니프레지던트를 좀 앞설 수 있다라고 하면 K푸드 역사에 또 한 번 큰 획을 긋는 역사적인 사건이 되지도 않을까 싶습니다.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국가별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국내 브랜드들이 현지에서 얼만큼 하고 있는지를 좀 데이터를 뽑아봤습니다. 먼저 왼쪽은 보시면 전체 소매 채널에서 미국 내 라면 시장에서 농심하고 삼양이 어떤 포지션을 갖고 있는지를 한번 데이터로 보여드리는 건데요. 막대 위에 적어둔 수치가 22년 대비 24년 성장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미국으로 수출하는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관세 혼란 이후로 어느 정도 좀 수출 실적이 둔화되고 있다고는 합니다. 근데 현지에 이미 자리를 틀고 생산하고 있는 제품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브랜드별 매출은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요. 라면 시장에서 농심은 지난해 9억 달러 판매액에 근접했는데 올해는 지금 상반기 실적만 보더라도 또 하반기에 캐대언 열풍이 더해져서 못해도 올해 12억 달러 이상은 매출을 달성을 할 것 같고요. 지금 미국 시장에서 농심이 2위고 삼양이 3위를 나란히 기록을 하고는 있는데 1위 일본의 마루찬 브랜드랑 원래는 그 갭이 굉장히 컸었어요. 그래서 거의 2배 이상의 매출액이 차이가 났었는데 이제 2025년에는 거의 두 회사의 매출액 차이가 10% 이내로 줄어들면서 굉장히 많이 따라잡은 상황입니다. 오른쪽은 미국 이커머스 플랫폼 내에서 쿠킹 인그레디언트, 스낵, 스테이플 푸드 카테고리를 통합해서 한국 주요 브랜드들이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좀 보고 싶어서 뽑아봤는데요. 비비고는 미국 이커머스 내에서 1억 달러가 약간 안 되는 수준이긴 하지만 냉동식품이 훨씬 발달되어 있는 미국 시장에서 굉장히 잘 하고 있고요. 또 롯데웰푸드 같은 경우는 사실 한국의 과자로 미국의 스낵 시장을 뚫기는 거의 불가능하다시피 하죠. 근데 뭐 수치는 아직 작지만 거의 매년 2배 이상씩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풀무원도 대부분의 가지고 계신 제품들이 다 냉장 제품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 뒤에서도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냉장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약한 편이에요. 그런데도 풀무원도 아직 시작 단계이긴 하지만 거의 매년 2배 이상씩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영국도 먼저 라면 시장 데이터 보시면 농심이 작년에 50% 이상 성장하면서 4천만 달러를 넘겼고요. 불닭은 22년 대비 232%나 성장을 하면서 영국 라면 시장에서 이제 5위 내에 진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오른쪽 영국 이커머스 시장에서도 저희 한국 브랜드들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봤더니 비비고가 2년 사이에 거의 존재감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12,000% 이상 성장을 했고요. 근데 거의 뭐 없던 거에서 있던 상황으로 되면서 이제 수치까지는 크게 의미가 없을 수 있지만 작년에 123만 달러 정도를 기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한국 브랜드들도 지금 세 자릿수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면서 현지 유통 채널에서 굉장히 잘 자리 잡아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독일은 조금 낯설 수도 있습니다. 미국이나 영국보다 아직은 한참 갈 길이 멀긴 한데 독일을 포함한 이 서유럽 국가에서 K푸드에 대한 인지도가 어쨌든 아예 없던 시장에서 지금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게 실제로 막 체감이 될 정도입니다. 삼양식품은 아지노모토와 농심을 제치고 23년부터 지금 니신에 이어서 독일 라면 시장에서 아예 2위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24년까지 2년 동안 약 290%나 성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에도 마찬가지로 두 자릿수의 성장률을 계속해서 이어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한국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갑자기 빠르게 증가를 하면서 지금 현지 메인 소비자들이 사용을 하는 주로 방문을 하는 그런 마트에서
한국 관련된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 굉장히라는 표현이 사실 뭐 상대적일 수는 있지만 거의 전무하던 마트에서 한국 제품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게 된 상황입니다. 혹시 여러분 알디, 독일의 알디 디스카운트 매장 아시죠? 네,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알디 디스카운트 매장이 굉장히 잘 하고 있는데 독일에서는 알디라는 매장 자체가 독일인들한테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그런 유통 채널입니다. 디스카운트라고 해서 전 제품의 한 80% 정도가 다 PB 제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굉장히 저렴하게 가성비 있게 이용할 수 있는 그로서리 매장인데 그 얘기는 거기에서 뭔가 PB 제품으로 만든다라는 건 정말 현지 소비자들이 원하는 품목일 경우에 그렇게 기획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알디에서 PB 제품으로 한국식 푸드가 보인다라는 건 그만큼 좀 의미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요 제가 사례로 가져온 두 제품 보시면 딱히 이게 한국 음식인가? 라는 사진으로 보기에는 조금 그렇긴 합니다. 스파게티 같이 생기기도 했고요. 네, 그래서 물론 그렇긴 하지만 한국인이 보기엔 그렇긴 하지만 진짜 한국 브랜드가 아니더라도 이런 코리안 스타일 메뉴들이 지금 점차 대중화되는 트렌드가 확실히 현지에서 보이고 있다라는 건데요. 사실 우리는 그동안 이 K푸드가 유행을 하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작년에 이게 누구나 이렇게 활용 가능한 마케팅 도구가 되면서 한국 제품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기업들이 한국 음식이랍시고 이렇게 만들어서 맛도 다르고 뭔가 한국의 전혀 정체성이나 이런 것도 없이 만들었다가 한국 식품에 대한 이미지만 안 좋아질까 봐 그랬을 때 한국 기업들이 괜한 피해를 볼 수도 있을까 봐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많이들 걱정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런 시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오늘 좀 드리고 싶은 건데요. 주요 국가의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SKU를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저희 이커머스 내에서 유통되는 제품의 특징을 분석하고 있는 비아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 비아 프로그램에 따르면 실제로 주요 8개국 국가에서 지금 코리안 퓨전이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했을 때 22년에 코리안 퓨전 제품은 4% 정도 수준이었다가 24년에 5%로 증가를 했습니다. 사실 뭐 4%에서 5%가 비율 변화는 얼마 안 되는 것 같긴 하지만 총 9만여 개의 SKU 중에서 코리아 큐진이라는 키워드가 22년도에 3천여 개였다가 24년도에 4,500여 개로 꽤 많이 증가를 했고요. 근데 우리가 이 데이터에서 조금 의미 있게 볼 수 있는 건 일본 큐진도 있어요. 저페니즈 큐진도 키워드로 있는데 그 저페니즈 큐진은 사실 절대적인 SKU 수로 보면 아직 한국보다는 훨씬 많습니다. 근데 그 일본식 메뉴의 퍼센테이지가 22년도에 7.5% 수준이었다가 24년도에 지금 6.9%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락하는 포션의 일부를 우리 한국 퓨전이 대체하고 있지 않나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즉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한국식, 한국 스타일 이런 식품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 지금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그 흐름을 우리가 견제하고 이렇게 좀 뭔가 긴장하고 그러기보다는 그 흐름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해외 현지 소비자들이 실제로 즐기고 있는 그 한국식 스타일 제품에는 뭐가 있는지 좀 예를 들어 드리면 트레이더조는 뭐 너무 많이 들어보셨죠. 한국에서는 사실 트레이더조 가방이 훨씬 더 유명하긴 한데 이 트레이더조에서 판매되고 있는 잡채입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음식이니까 잡채 당연히 PB 제품으로 우선적으로 생각해서 팔 수 있는데 지금 보시면 옆에 설명이 굉장히 재미있어요. 역사적으로 특별한 날 모임에서 맛볼 수 있는 음식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음식의 핵심을 잘 캐치해서 소비자들 잡채가 뭔지 낯설 수 있는 소비자들한테 이렇게 음식을 소개하고 있다라는 게 한국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감동적이기까지 한데요. 이 잡채는 트레이더조가 직접 기획을 해서 만든 PB 상품이고요. 한국 서플라이어가 만들었다라고는 하는데 어떤 업체가 만들어졌는지는 공개가 안 되어 있는 거지 제가 찾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K푸드라는 이 산업의 파이를 키울 수 있는 건 현지에서는 냉정하게 말하면 한국 기업보다는 이 현지 유통사들이 실제로 K푸드의 승패를 좀 좌우할 수 있다라고까지도 할 수 있는데 그렇다 보니 이
이렇게 현지 유통사들이 K푸드라는 그 무기를 가지고 네, 현지 시장에 진입하는 걸 우리는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트레이더조에서 단순히 그냥 코리안이라는 키워드를 치면 지금 한 20개 남짓 30개 좀 안 되는 개수 정도의 PB 상품이 보입니다. 불고기, 비빔국수, 주먹밥, 김밥, 떡볶이 뭐 이런 간편식도 있고요. 김스낵이나 호떡 같은 군것질거리들도 있고 고추장 같은 소스류 되게 다양한 분야에서 지금 코리아 PB 제품들이 나오고 있는데 비빔국수 같은 경우는 이런 설명이 아까 잡채처럼 되게 재밌는 설명이 붙어져 있어요. 이게 영어권에서는 꽤 유명한 문구라고 하는데 복수는 차갑게 식었을 때 더욱 맛있다. 들어보셨나요? 네. 영화 스타트랙 칸의 분노에서 나왔던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미국 현지인들한테 익숙한 그런 표현을 사실 비빔국수를 차갑게 먹어야 되는데 이 누들을 접하는 미국인들이 차가운 국수가 좀 어색할 수 있어서 이런 식으로 재미있게 좀 표현을 덧붙이고 비빔국수는 차갑게 먹는 거야 라는 거를 좀 간접적으로 전달을 한 걸로 보이고요. 호떡 설명은 더 재밌어요. 서울의 쌀쌀한 길거리 노점에서 가꾸운 호떡의 향기를 마주하게 될지도 모른다 라고 굉장히 감성적으로 호떡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한국식 제품이 언제 어떤 상황에 어울리는 음식인지를 설명해주는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까지가 결국 트레이더조가 생각하는 그들이 결국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고 싶은 그런 코리안 식품, 코리안 메뉴, 코리안 퓨전이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트레이더조가 사실 최근 몇 년 사이에 미국에서 엄청 잘 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냥 제가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만 한국 음식만 사실 이런 식으로 판매하는 건 아닐 거거든요. 그래서 식품 유통 내지는 다른 비식품 유통도 이런 식으로 뭔가 그 제품의 정체성을 담아서 이렇게까지 소비자들에게 전달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K푸드를 떠나서 사실 트레이더조가 이렇게까지 잘 되는 이유는 거기에서도 좀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영국의 테스코도 한번 살펴볼게요. 원래 코리아 푸드가 테스코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아니면 그냥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신라면이나 뭐 소주 이런 것들이 저기 아시아 섹터에 아시안들이 많이 모여 사는 동네에 있는 테스코 매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아시안 푸드 섹션에 가면 되게 먼지가 소폭히 앉아 있는 그런 인도 식품, 어디 말레이시아 식품, 일본 식품, 중국 식품에 같이 그냥 한 켠에 한국 식품이 있는 그런 정도이거나 아니면 정말 약간 뭐 아시아 명절 이럴 때에 좀 스페셜하게 프로모션처럼 그냥 일주일 정도 한국 음식 좀 많이 갖다 놓고 진열하는 식의 그런 제품들은 유통은 많이 봤었었는데 지금 이제 테스코에도 PB 비율이 굉장히 크죠. 테스코의 PB 제품으로 이렇게 한국식 제품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처음에 제가 알디 거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딱 봐도 별로 한국 음식 같이 생기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 친구들이 딱 코리안 바베큐, 코리안 누들 이런 표현보다는 코리안 인스파이어드, 코리안 스타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김치 같은 경우에는요, 심지어 일본에서 만든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가장 우려하던 딱 그런 상황에 K푸드의 옷을 입은 그런 제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얼마 전에는 그런 제품도 있었습니다. 김치 페이스트라고 해서 정말 빵에 발라 먹을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 테스코에 유통이 되기도 했었었는데 사실 이게 그 아시아인들이 테스코에 왔을 때 그 제품을 이제 주로 김치 같은 거는 찾아서 매번 이렇게 구매를 해가기 때문에 그런 소비자들을 위한 제품이 아니라 김치 페이스트 같은 경우는 정말 현지인들이 좀 난이도 있는 한국 식품을 잘 즐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사실 만들어진 포맷이거든요. 그만큼 현지에 있는 영국이들이 그 어려운 한국 식품에까지도 좀 접근을 하고자 니즈가 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는 이제 이쯤에서 이 K푸드의 범위를 좀 다시 한번 정의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K푸드는 더 이상 한국 기업이 만들었다거나 한국에서 온 제품,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 유행하고
한국인들이 실제로 즐기는 그 문화 맥락이 담겨 있는 음식, 그리고 그 맛이라고 유로모니터는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 사람들의 일상이나 라이프 스타일을 딱 보고 그 중에서 이제 외국인 소비자들이 저거 재밌겠다,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행동과 경험의 하나, 즉 문화로서 이 K푸드를 받아들인다는 건데요. 한국에서 만든 제품이나 한국 기업이 만든 제품으로만 한정해서 메이드 인 코리아, 한국산임을 강조하는 전략은 솔직히 앞으로 지속 가능한 K푸드 시장을 위해서는 좀 재고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 해외 주요 시장에서 한국식 스타일의 식품, 저희는 이거를 에스니시티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현지 식품 시장에서 이 코리안 에스니시티가 차지하는 비율을 저희가 최근에 조사를 마쳐서 오늘 처음으로 공개를 해드리면 서양 국가에서는 예상하시다시피 이탈리안 에스니시티가 40%에서 5% 정도로 가장 많이 차지를 하고 있고요. 아시아에서는 차이니즈 에스니시티가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두 개의 그냥 가장 대중적인 것들을 제외하고는 한 국가의 에스니시티가 10%를 넘는 경우가 많이 없어요. 근데 이제 코리안 에스니시티가 드디어 주요 몇몇 국가에서 이제 10% 정도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보시는 인도네시아, 호주, 미국에서는 한국식 메뉴에 대한 인식이 지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걸 이 에스니시티 수치를 보시면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냉동 간편식 시장에서 이 한국 스타일의 코리안 에스니시티 제품이 25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5.5%나 차지하는 걸로 기록을 했습니다. 5.5% 얼마 안 되는 것 같으시죠?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미국은 냉동 시장이 엄청 크게 발달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저 끝에까지 그 마트 내에 냉동고가 이렇게 한 5개 정도가 진열이 되어 있다고 보면 여기 한 줄,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이 한 줄 냉동고를 4등분 했을 때 그 4등분의 한 섹션을 전부 다 한국식 스타일의 제품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감이 오시나요? 이게 굉장히 큰 변화거든요. 반응이 없으시네요. 감이 안 오시나 봅니다. 혹시 해외에 체류해 보신 분들은 아마 많이들 공감하실 텐데 저 지금 스크립트가 계속 올라가서 제가 좀 민망하긴 한데 제가 잊어버릴까 봐 에피소드들을 다 적어 놓은 건데 제가 해외에 체류를 하면서 뭐 김치 같은 거는 한국에 다녀가면 당연히 한국에서 사가든 싸가든 가져가고 저는 뭐까지 가봤냐면 출국하기 직전에 양념통닭 시켜다가 그거 이제 쿠킹 오일 싸서 비닐에 꽁꽁 싸서 그렇게 비행기에 태워서 가져가 본 적도 있어요. 근데 당연히 열 몇 시간 비행기 타고 가면 맛이 없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한 진짜 10년 전쯤에는 그것도 없으니까 현지에서 너무 먹고 싶을까 봐 미리 그걸 이렇게 한국에서 갈 때 싸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김치 같은 경우는 사실 무게가 너무 많이 나가니까 이제 매번 그렇게 올 때마다 많이 싸갈 수가 없어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저희 시어머니가 만들어 주시는 그 김치 양념만 따로 풀먹여서 만드신 양념을 이렇게 봉지 포장을 해서 주시면 제가 그 양념만 가지고 가서 현지에도 배추는 다 있으니까 그 현지 배추를 절이는 것까지는 제가 하고 그 양념을 직접 만들어서 김치를 실제로 담가 먹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생각했던 게 이 김치 양념을 누가 대기업이 만들 수 있으면 진짜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불과 몇 년 후에 진짜 한국 식품 대기업에서 그 뭐 파 무침 양념, 갓김치 양념 이런 식으로 김치 양념 소스, 쿠킹 소스죠. 그런 제품들이 나왔어요. 물론 저처럼 이제 그렇게 필요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요즘 사실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양념 만들 수 있는 분들이 거의 많지 않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굉장히 훌륭한 식재료가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고 근데 그 후로는 이제 그 간편식이 굉장히 일반화되면서 뭐 잡채도 냉동으로 나오고요. 김밥도 굳이 아쉬워하지 않아도 되고 근데 또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세요. 우리는 사실 김밥을 바로 갓 만들어주는 걸 먹어봤잖아요. 잡채도 따끈따끈하게 만들어주는 걸 먹어봤잖아요. 그렇다 보니 이걸 냉동을 했다가 해동을 하면 그 맛이 나라고 이제 한국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어차피
해외 시장에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품이라고 하면 그들은 원래 그 따끈따끈한 어머니의 손맛은 모르기 때문에 이 정도도 굉장히 훌륭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실 요즘 대기업에서 만드는 냉동 간편식 집에서 직접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맛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 이제 그만큼 제품이 정말 많아졌다는 얘기예요. 다양해졌다는 얘기고, 그래서 굳이 해외에 사시는 분들도 한국 맛이 그리워서 바리바리 싸갈 필요가 없을 만큼 해외 시장에는 꼭 한국 기업 제품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아쉬울 때 먹을 수 있는 한국식 스타일의 제품이 진짜 일반화되어 있다고까지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제 한국식 그 푸드로 어떤 한국 음식인지를 같이 전달을 하는 게 그 트레이더 조가 보여줬던 그런 예시처럼 이게 한국산 이에요가 아니라 한국식 제품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보여주는 게 더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흐름은 외식 산업에서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졸리비 미국 매장에서는 하이브의 글로벌 아이돌이죠. 캐츠아이와 콜라보를 한 한국 BBQ 버거가 출시가 됐고요. 졸리비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메가커피, 노랑통닭을 최근에 인다라 인수를 했던 한국 K푸드의 굉장히 진심인 필리핀 프랜차이즈 기업입니다. 또 두 번째 보시는 그레이그, 영국 샌드위치 가게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약간 파리바게트 같은 느낌, 김밥 천국 같은 느낌의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굉장히 흔한 빵집인데 거기서도 코리안 크런치 치킨 버거가 새롭게 출시를 했습니다. 여기는 치킨 샌드위치네요. 영국의 또 웨더스푼이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약간 백반집 같은 느낌으로 매일매일 다른 메뉴를 좀 저렴하게 이렇게 영국 사람들이 그냥 쉽게 왔다 갔다 하면서 들릴 수 있는 그런 펍인데 거기에서는 마찬가지로 한국식 크런치 치킨이 출시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미국 판다 익스프레스에서 최근에 불닭 소스를 활용한 메뉴가 추가가 됐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뭐 고추장 버거, 치킨, 코리안 스타일 바베큐, 사실 이런 거는 글로벌 시장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코리안 스타일이라고 하지만 처음부터 다 한국식 재료로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뭐 치킨, 크런치 치킨이라고 해서 한국산 닭을 가져다가 거기서 만드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코리안 스타일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건 결국 그 맛을 내는 소스이거나 조리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메이드 인 코리아나 한국산 브랜드에 연연을 할 게 아니라 K푸드가 앞서 보셨던 이탈리안 에스니시티나 차이니즈 에스니시티처럼 하나의 문화로 자리를 잡는 게 이제 더 중요해진 만큼 자연스럽게 완제품으로 유통을 해야 된다라는 접근에서 벗어나서 K푸드가 식재료의 하나로 쓰일 수 있도록 좀 장기적인 플랜을 구상하시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물론 뭐 불닭처럼 이렇게 불닭 이름 걸고 외식 업체랑 같이 콜라보 할 수 있으면 너무 좋죠. 그게 가장 아이디어한 거긴 하지만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동남아 물론 서구권 주요 국가에서 이 코리안 스타일, 코리안 인스파이어드를 기반으로 어떻게 현지에서 제품을 개발하고 현지 업체들하고 어떻게 협업할지 유통할지 이 부분을 지금 한국의 식품 기업들이 K푸드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좀 우선적으로 고려해 볼 만 하겠습니다. 저희 외식 산업 데이터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데이터를 통해서 그냥 단순히 해외에서 아시안 푸드가 좀 잘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이렇게도 해석하실 수 있지만 이제 그거를 좀 넘어서서 저희 현지에 있는 애널리스트들, 현지 전문가들하고 좀 고민을 해봤는데 영국 같은 경우는요, 요거는 좀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도표를 그냥 이렇게 좀 최종적인 도표만 가지고 와서 아시안 리미티드 서비스 레스토랑이라고 약간 테이크어웨이 중심으로 하는 아시안 제품 주로 파는 거예요. 누들이나 뭐 만두 같은 거 많이 파는 그런 패스트푸드 매장인데 거기 상황을 보면 24년도에 22년 대비 매장 수는 1% 정도밖에 안 늘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거의 매장 수는 변동이 없다라는 얘기고요. 근데 매장 당 거래량이 16%나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기존에는 사실 그런 테이크어웨이 매장을 아시안들이 주로 방문을 했었어요. 싸게 먹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늘 그냥 입에 맞는 음식 찾기 위해서 그렇게 방문을 했었다가 이제 그렇게 타겟팅하던 소비자들 외에
아시아 푸드 요즘 핫한데 나도 한번 가볼까라고 해서 새롭게 그런 매장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금 더 단순화되어 있던 아시안 메뉴들을 매운 거 찾는 손님이 많아지니까 뭔가 매운 음식, 한국식 스타일 이런 식으로 메뉴가 확대되면서 이런 노력들이 거래량을 2자릿수 이상씩 성장을 시키는데 적지 않은 기여를 했다라고도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오른쪽에 미국 풀서비스 레스토랑 보시면 이 풀서비스 레스토랑은 꽤 고급진 아시아 레스토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매장 수는 계속 증가를 하고 있지만 매장당 거래량은 오히려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시아 음식에 관한 그 굉장히 높은 관심도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는 아시아 관련된 체인 프랜차이즈 매장들이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하고 있어요. 아마 그건 기사에서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기존의 스테이크 하우스를 코리안 BBQ 식 그런 매장으로 뭔가 전환을 한다거나 미국 사람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치킨 전문점 이런 걸로 좀 고급스럽게 바꾼다던가 이제 그런 기사들은 저도 많이 접했는데 그만큼 지금 미국 시장에서는 아시안 레스토랑의 양적 확대를 위한 경쟁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해외 외식 산업 시장의 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현지에 접근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즉 B2B 시장에서 이 K푸드 전략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영국처럼 유통하실 때 매장 수의 양적 확대보다 새롭게 방문하는 그 타겟된 소비자들의 니즈 이런 거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야 하는 그런 현장에서는 현지 매장 사장님들하고 같이 메뉴를 고민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제공하는 이 소스들로 얼마나 어떤 메뉴들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그렇게 같이 협업하는 파트너로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는 분석이 있었고 반대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빠르게 매장 자체가 아시안 풀서비스 레스토랑 매장 자체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유통을 통해서 그 빠르게 확대되는 시간을 먼저 선점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할 수도 있겠다라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전달드리면요. 소매시장에서는 현지 유통 상황을 알고 그거에 맞게 현지 유통을 하는 게 당연히 제일 중요하죠. 네. 미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냉동 시장 규모가 훨씬 큽니다. 거의 압도적이고요. 반면에 영국 같은 경우는 냉장식품 비율이 훨씬 큽니다. 결국은 이 매대 크기가 다르고 소비자들이 주로 어떤 걸 소비하느냐에 따라서 접근성이나 반응이 완전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주의하셔서 고민하셔야겠고요.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인도네시아는 거의 냉장 제품이 없어요. 뭐 냉장고 설치나 이런 거에 무리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고요.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싱가포르만 하더라도 냉장 냉동을 합쳤을 때도 20%가 채 안 되는 수준입니다. 대부분 다 상온 제품이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수출 품목을 현실적으로 고려하실 때 사실 냉동 아니면 상온을 주로 많이들 수출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유럽 진출이 사실 쉽지 않았던 것도 이 그래프 상으로는 좀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는 유럽 시장도 파이가 굉장히 빠르게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고민하셔서 유럽 시장을 어떻게 선점할 수 있을지 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지금까지 실제 글로벌 시장에서 K푸드가 어떻게 포지셔닝 되어 있는지 보여드렸는데 이쯤에서 우리가 한번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해외 현지에 있는 MZ 소비자들은 왜 K푸드를 좋아할까요? 네, 그동안 우리가 한국 음식은 건강해, 발효식품, 글루텐 프리, 뭐 김치 몸에 좋아요, 한정식 굉장히 고급스럽고 이런 것들도 많이 강조했었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지금 이 K푸드의 성장을 이끌어온 진짜 K푸드를 살펴보면 라면, 김밥, 호떡, 핫도그, 닭강정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건강한 식품하고는 좀 거리가 먼 약간 정크푸드에 가까운 제품들입니다. 네, 알고 계셨을까요? 네. 그래서 결국 코리안 스트리트 푸드들이 엄마가 되도록이면 사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코리안 스트리트 푸드들이 우리의 이 거대한 시장을 지금 이렇게까지 만들어주고 있는 건데 저렴하지만 중독성 있고 놀이처럼 좀 즐기는 음식이란 점이 이 K 스트리트 푸드의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딱 그 해외 현지에 있는 소비자들은요, 한국이라는 걸 떠올렸을 때 뭔가 오랜 시간 전통,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고 이런 거 별로 신경 못 쓸 것 같아요. 한국 하면 떠오르는 건 간편하고 편리하고 빠른 시스템으로 착착착 다 이루어져서, 어떻게 보면 이 K 스트리트 푸드가 어느 날 길 가다가 배고픈데 굉장히 빠르게 먹을 수 있는데 맛있고 나기까지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 한국 K 스트리트 푸드가 가지고 있는 강점들이 한데 잘 어우러져서 정말 K 푸드는 최고야 라는 정체성을 만들어낸 게 아닐까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캐대언 얘기를 조금 다시 한번 드려볼게요. 아까 IP 수익이 한국에 오는 게 아니잖아 라는 그런 이제 얘기도 있었다고 했는데, 아마 지금쯤이면 모든 분들이 다 야, IP 수익 갖고 얘기할 게 아니지 이거는, 이렇게 체감하고 계실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그 캐대헌 패키징 되어 있는 새우깡이랑 신라면 엄청 샀고요. 해외 오피스에서 저희 동료들 올 때마다 선물 엄청 사서 보냈습니다. 근데 다들 정말 말 그대로 환장을 해요. 그 자녀분들 갖다 주면 다들 엄마 너무 좋다고 막, 그래서 또 사다 주고 또 사다 주고. 요즘 에버랜드 가시면 캐대헌전 들어가려면 최소 6시간 이상 줄 서셔야 됩니다. 근데 거기 들어가면 바가지인 거 다들 알지만 그래도 이 떡튀순 세트 다들 먹고요. 또 이 캐대헌 여풍으로 요즘 찜질방 가면 사람 너무 많아요. 외국인 사람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 찜질방 가서 뭐 하죠? 결국 먹으러 가는 거잖아요. 네, 거기서 라면, 뭐 계란, 식혜, 미역국 엄청 팔립니다. 한의원 체험 패키지도 생겼어요. 한의원 가서 뭐 하냐면 한국 다과 이런 거, 몸에 좋은 전통 한약으로 달인 뭐 차 이런 거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작년 이맘때는 K푸드의 미래가 아니라 이 현실이 이렇게까지 잘 되는 현실일 줄 사실 예상을 못했었어요. 네, 저희가 하는 일이 이런 거 잘 예상하고 해야 되는데, 네, 사실 작년에는 이렇게까지 예상하지 못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K푸드가 단순 음식이 아니라 컨텐츠에 관광까지 이제 다양한 산업이 복합적으로 만들어낸 문화이자 장르로 자리를 잡으면서, 이제는 지속 가능한 K푸드를 제품만이 아니라 그 제품의 정체성과 함께 전달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전략을 재정립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조금 마무리 슬라이드만 좀 전달 드릴게요. 물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봤을 때 K 메이드 인 코리아를 강조해야 되는 상품군도 분명히 있어요. 한국산 포도, 한국산 딸기, 이건 한국에서만 나는 거기 때문에 그 강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밀크티 가게에서도 이렇게 한국산 딸기로 만든 밀크티는 가격이 더 비싸요. 또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지 식문화나 현지 소비 패턴을 당연히 참고해서 전략을 짜셔야 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혹시 장미 떡볶이라고 들어보셨을까요? 네, 저도 이제 인도네시아에 있는 친구랑 얘기를 하다가 알게 된 건데, 그 로즈라고 이제 표현을, 저희가 로제 떡볶이를 로즈라고 쓰지만 이게 발음 자체가 로제로 되면서 현지 사람들은 이거를 알코올이 들어간 소스라고 인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슬림 국가에서는 일부러 이 로제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이렇게 장미 떡볶이로 직역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게 결국 정보력 싸움이죠. 근데 아직까지 해외에 그냥 꼭 무슬림 나라를 타깃으로 한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동남아시아에 진출해 있는 한국 로제 떡볶이, 로제 스파게티 제품들에는 별도로 그런 문구나 장미 떡볶이로 이렇게 인식을 하는 제품들은 아직 제가 보지는 못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K푸드가 K브랜드의 선배격인 K뷰티와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요? K뷰티는 기능성, 그걸 인정을 받아서 소비자들이 정말 원하는 기능이 있어요. 이걸 바르면 어떻게 되겠지 라는 그걸 기대하고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숙취해소제 같은 경우에 물론 숙취해소제가 기능이 있죠. 그리고 근데 이제 요즘 이제 굉장히 좀 엄격해지고 있는데, 알고 봤더니 이거 별로 효과 없대라고 하면 해외 소비자들이 이걸 안 먹을까요? 네,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이 숙취해소제가 굉장히 수출에 호조를 보이고 있는데, 제품의 포맷도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어요. 젤리 있고 뭐 드링크도 있고 그냥 추잉 형태로도 되어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약간 이 숙취 해소제라는 게 술자리의 문화에서 좀 뭔가를 그 아이스 브레이크 같은 식으로 서로의 뭔가 마음을 나누는 그런 제스처 정도로 좀 인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화가 결국 해외에서 숙취 해소제 시장의 성과 이런 거랑 좀 연결이 되는 그런 예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전달드리고 싶은 메시지는요, 한국식 경험을 제품에 담아서 함께 전달을 해야 한다. 네, 그래서 제품에 담긴 한국식 경험과 문화가 별다른 게 아니라 사실 우리 모두의 일상에 녹아 있는 것들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 편리함, 간편함, 유연함, 그리고 재미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어우러져서 K푸드의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것인 만큼 한국 K푸드의 제품 경쟁력은 곧 제품뿐만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덧붙였을 때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발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좀 시간을 오버해서 빨리들 퇴근하셔야 되는데 끝까지 자리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